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7주 2차 시공부를 하겠습니다. 7주 차는 발토 베냐민의 예술에 대한 관점, 기술 복제 시대에 아우라가 사라졌다. 이야기하는 베냐민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에. 2차 시에는 음, 뭐 그 연결해서 그 이를테면 내가 이제 제목이라 할까 주제를 잡아놓은 게 뭐냐면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역사상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7주 2차 시입니다. 7주 2차 시에 마련된 이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 내지 역사성과 관련된 이 자료는 내가 이제 교수신문에 심령의 문학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연재했던 30편 정도의 1년 정도 30편 정도의 칼럼층에서 예술과 관련된 음, 글 3편 세 꼭지를 하나의 PDF로 지금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칼럼을 내가 쓴 거죠. 칼럼을 읽으면서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역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7주 2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글에 읽을 제목은 이제 예술 작품과 예술 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제 진정성의 문제를 나는 가지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문열의 단편 소설 금시종. 이제 이문열 뭐 그리니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들고 어, 문단의 대선배긴 하죠.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반여성주의적, 반페미니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매우 보수적인 그런 시각은 이제 여기서 뭐 논외로 하고 이제 금시죠. 그러니까 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작가 이문열은 8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발표한 소설들은 그 상당히 괜찮습니다. 교양 소설로서 문장도 굉장히 밀도가 있고, 그러니까 작가 이문열의 아버지가 올북을 했어요. 6.25 전쟁을 전후해서. 그래서 소위 이제 빨갱이 집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연좌제가 있어서 어, 그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가 이문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다가 음, 이제 그 검정고시를 치러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뭐 똑똑했나 보죠. 똑똑했죠. 그 정도니까. 그러나 이제 또 대학을 다니다 말죠. 왜냐하면 졸업을 해도 임용고사에 합격하거나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연좌제라고 해서 그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직접 뭐 것과 관계없는 부모의 또 일가 친척의 행위로 인해서 이 조선시대 악법이죠. 이것이 반공국가를 표명했던 박정희 때까지 이런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문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어요.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작가가 되는 것은 뭐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동서고전을 이제 읽고 작가의 길로 나섰죠. 그래서 이문열이 쓴 삼국지 그 10권짜리도 그렇고 나도 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매우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나도 많이 읽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아, 이문열 선생은 90년대 이후부터 소설을 못 쓰죠.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파탄나는 거예요. 변화하는 어떤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남 그 어떤 그 양반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음,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소설에서 파탄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문열 작가가 쓴 작가의 소설 중에서 금시종, 이 소설은 이제 하나의 그 예술가 소설이라고 합니다. 예술가 소설. 예술에 대해서 서로 그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스승과 제자의 갈등을 통해서 예술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 진정한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치열한 자기 부정의 정신을 형성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청준 선생의 소설. 이청준 선생은 또 이제 전남 장흥 출신의 소설가죠. 장흥 출신의 그 전남 장흥 출신 중에서 뛰어난 소설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이제 오래전에 찾고 뭐 세상을 떴고 한 5년 좀 됐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비슷한데 한승원 선생님 80한 3세쯤 될 겁니다. 지금 한승원 선생님 그 한강 작가의 아버지 되시는 한승원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문해창작과의 교수로 있었던 소설가 그 누구 있는데 뭐 이름이 잘 특별히 나하고 교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청준 작가의 단편 소설 서편제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 소설입니다. 그 오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떠들이 소리꾼이 자신의 딸이 잠든 사이에 두 눈에 청강수를 넣어서 일부러 두 눈을 멀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러니까 이 두 소설은 공이 시장에 내다팔 상품으로서의 예술, 즉 기교가 아니라, 그런 상품으로서의 예술, 기교가 아니라 예술가의 치열한 정신이 예술혼, 그것이 보다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 뛰어난 예술가 소설들입니다. 이문열의 금시종, 이청준 선생의 서편제. 예. 내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칼럼, 이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제 조영남 뭐다 나왔으니까 하트 그림 시리즈 발음이 그래도 유명해진 어느 대중 가수가 이제 이 그 조영남은 뭐 가수로서 그 연예인으로서 그다음에 뭐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오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또 이 화투 그림을 여러 그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 에, 되면 조영남이 왜 이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졌느냐. 이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영남의 하트 그림 입력을 하면,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많은 종류의 이 하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영남이 이 이제 하트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트를 이용한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리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밑그림을 데생이라고 합니까? 밑그림은 본인이 그렸고 나머지는 이제 완성을 누가 했냐? 그 대작 작가, 뭐 새끼 작가라고도 이렇게 속되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작가에 딸려 있는 일정하게 대가를 받고 그 소위 대작 작가가 거의 다 이제 그림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 정확한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다가 그 대작 작가가 사실은 자신이 거의 다 이 그림 작업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수고의 대가는 변변치 양이 차지 않았겠죠. 그것이 이제 뭐 폭로가 됐거나 알려졌거나 해서 조영남이 그린 하트 그림을 보고 이제 비용을 치르고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유죄 무죄를 다투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기죄가 무죄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막 그만큼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에 글을 쓸 정도에. 그런데 이제 그 조영남이 그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무죄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재 어떤 그 법조항에 따라 법조항에 그 적용할 만한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제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조영남이 그 이제 어떤 잠재적인 소위 그 미술의 구매자들 를 기망할 목적, 그 속일 목적을 애초에 갖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검찰 측의 그 기소 내용으로는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영남은 헌호 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던데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조영남의 이런 행태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도대체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예술 작품과 예술 상품의 어떤 차이.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또 활용한 그 글에서는 조영남의 화투와 고흐의 구두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쓰기도 했을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조영남의 하트 그림 중에 하나고 이것은 이제 고흐가 그린 이제 그 구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 최종 판결 후에 그의 환호 자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또 조영남의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미대를 다니지 않아도 일정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예. 문창과 나와서 신화 소설 창작법을 그 수강하고 공부를 해야 신이 되고 소설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다만, 이제 조영남이가 했던 말들 중에 인터뷰 기사에서 조수를 두는 건 문제거리가 안 돼요. 당연하지. 이거 내가 빡친 거야. 예? 바쁜 화가가, 잘 나가는 팝 아트 화가가 화투짝을 어떻게 일일이 그려요? 라고 반문을 해요. 이것은 이 조영남의 그 예술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이제 여러 어떤 의견들이 올라온 걸 내가 또 살펴보긴 했는데 일부에서는 조영남처럼 이렇게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밑그림을 그려주고 대작 작가가 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일종의 관행이다. 조영남도 그렇게 이제 자신을 변호했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턱도 소리지 마라. 그 되면
예술가들이 다 이제 이를테면 아주 잘 나가는 그야말로 손꼽는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을 천직으로 알고 어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예술 활동을 꾸준히 예 하고 있는 작가들을 많은 작가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조영남의 이 태도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반론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기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마음고생도 하고 일각의 비난도 있었던 터에 무죄 판결이 나니까 조영남으로서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뻤겠죠. 그건 뭐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의 조영남이 그린 이 그 하트 그림 시리즈가 그다음에 어 인제 그 대적 작가가 그렸다는 것 등을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기에 대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지, 이 조영남의 소위 이 그림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판단 유무는 법원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뭐 유념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그런데 조영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수를 두는 건 문제거리 아니다. 다 그렇게 한다. 바쁜 화가가, 잘 나가는 팝아트 화가가 파트작을 어떻게 일일이 그래요? 지가 잘 나가는 팝아트 화가입니까? 조영남이가? 어이없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대비되는 19세기 후반에 반고흐가 그린 이 구두 그림에 대해서, 구두 봤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고흐의 구두 검색을 하면 이제 비슷한, 뭐 같은 건데 그림이라서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흐가 그린 구두 그림에 대해서 이제 또 일정하게 또 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 그림에 대해서. 근데 하이데거,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검누른 바탕에 달랑 노인, 신을 대로 신어서 너덜너덜하게 망가진 일그러진 검정 구두 이 한 짝에 대해서, 고흐의 구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두 그 자체보다도 생활과 고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한 장의 그림이 농부들의 본질에 있어 구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그런 그러니까 이 어떻습니까? 구두 아주 낡고 우리 같으면 평상시에 이런 구두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낡고 흙도 묻고 오래돼서 낡고 흙도 묻은 이런 구두.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하이데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두가 그 농부들의 그 힘든 어떤 삶을 매우 잘 적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미국의 저명한 예술사학자 샤피로는 또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냐면, 실증적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건대,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의 농토는 습지가 많다. 그래서 당시 농부들은 금방 젖게 될 구두를 신지 않았다. 그래서 남학신을 신었다. 그래서 고가 그린 그림의 소재가 가죽이지 않냐, 이게. 그렇죠? 가죽으로 보입니다. 가죽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부의 구두일 수 없다. 그래서 구두는 농부의 것이 아니라 고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문제가 됐던 것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직접 그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엇갈린 말들은 이 구두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농부의 것이냐, 어? 고흐의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 고흐의 것이든, 그렇죠? 고흐의 것이든 농부의 것이든 이 구두가 이 낡고 진흙투성이의 이 구두가 상징하는 것은
그 노동자, 농민들의 그 일상의 어떤 그 어려움, 음, 경제적 곤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영남의 하트 그림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비유하자면 고의 구두 그림 속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객관적 사실이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의 책임하에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그림 속 하트는 조영남의 것이니까 작품의 완성에 대작 화가의 기여가 컸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로 볼 건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은 그 판결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자, 이건 이제 그 뒷상에 셈이라고 이제 이건 남성 소변기잖아요. 남성 소변기를 딱 갖다 놓고 이제 그 예술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이제 뒤상의 셈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하나의 작품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영남의 하트는 예술이 아니고 고의 구두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니까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학도 그렇고 문학을 포함한 예술에 대해서 저는 뭐 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이성을 중심에 놓고 강조했던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는 어떤 창조적인 개성, 음, 이제 이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잘 재현해낼 것인가. 그다음에 모더니즘에 와서는 그 재현, 리얼리즘에서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더니즘,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모더니스트들은 이성의 작용으로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문화예술은 그 당대 그 시대의 어떤 소위 어떤 담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크나큰 어떤 관점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달라지고 작가들의 어떤 책무, 사회적 책무랄까 이런 것도 달리 말해주는 거죠. 또 어느 관점에서 누가 문학을 포함한 예술에 대해서 정의하는가 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확정적인 답은 일단 가능하지 않다. 다만 예술은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그렇죠. 인간 정신의 산물이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중세 천년에 그런 신중심의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종교 개혁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흐름과 함께 르네상스는 문화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예술의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의 부흥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문의 부흥, 문화예술의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타오르다가 꺼졌던 어떤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되살려서 불을 피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부흥하자는 거냐? 이건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예술을 다시 그러니까 신 중심의 그런 중세 천년의 그런 어떤 시대 이전에 인간 중심의 그런 그리스 문화예술을 다시 되살리자고 하는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그런 근대적 세계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에서의 어떤 그 예술에 내포된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술이 무엇인가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그다음에 창조적인 행위죠. 예술은 창조적인 것이죠. 창조는 뭡니까? 세상에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을 이제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전혀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반성을 동반한 일종의 발견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문화예술에 깃들어 있는 내포된 어떤 의미다. 이걸 내가 진정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뒷사랑이 이렇게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남성 소변기를 딱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예술입니까? 지금 봐도 나는 예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에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고정관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뒷상이 그걸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문화 뭐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혹스럽지만 나중에 뒷상에 이 샘이라고 이름 지은 이 남성 소변기에 대해서 이제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까닭이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물이라도 뒷상의 의도는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일상적인 사물이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예? 예, 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예술다라고 말했던 그 뒷상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제 조영남을 이야기합니다. 조영남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음악하거나 뭐 이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스스로 좀 자조적으로 딴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조영남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인터뷰에서 딴따라 예술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여러 이제 비난이 덧붙여졌다라고 억울해하죠. 일정하게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테면 세종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를 대중가수들에게 이름난 대중가수들에게 대관을 안 해주죠. 국악이나 클래식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그 이제 대중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문화 그다음에 문화산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이랄까, 문화는 어떤 대중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클래식한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남의 이 이제 그 어떤 억울함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딴딴하게 예술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이 비판을 하는 건 전혀 아니죠. 비판적으로 조영남의 어떤 예술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글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역사인식이죠.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상의 문제를 이제 내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의 흔적들이죠. 지난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자, 이제 유화령 그 여성 작가입니다. 유화령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아마 명지대학교 그 사학과에서 근대 사학을 이제 전공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특히 근대 그 사학자니까 이를테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17세기, 17세기 전후에 조선의 그 어떤 국난을 주로 연구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령 이 작가는 자신의 남편의 이제 그런 그 텍스트들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그 조선시대 후기에 엄청난 그 이제 전쟁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 역사 장편 소설을 이제 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양년이라고 하는 두 권짜리 소설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세로니타 꼬리아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유화령 그 작가는 그의 소설들에서 그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당해서 겪는 조선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 죽음, 불안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억압,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가죠. 자, 그래서 유화령 장편 소설 세로니타 꼬리아는 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포로들, 특히 노예의 삶을 강요당했으나 조선에서의 공식 기억에서는 소고당한 여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세로니타 꼬리아는 스페인어로 조선 여인 이런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의 숫자가 어림에서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적에게 잡힌 포로라는 뜻의 피로인이라고 부르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병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 때.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은 또 몇 명이나 되느냐?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 절반이 여성이죠. 성적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청나라 심양까지 겨울에 무려 3개월을 걸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추워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못할 것 같네. 두 번째, 그 두 꼭지 요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진정성의 문제 아까, 그다음에 역사성의 문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소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역사적 사료에 충실합니다. 남편이 쓴 이제 책에, 역사책에 바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로인들, 포로를 말합니다. 피로인들의 숫자에 관한 학자들은 1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 송환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대가를 주고 이제 포로를 데려오죠. 그래서 송환할 수 있었던 인원은 32차례에 걸쳐서 7,811명, 만 명도 안 돼요. 8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만 명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어, 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 상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죠. 대다수의 이 조선의 포로들은 일본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로니타 코리아에서 중요한 것은 포로로 왜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인물의 입을 빌어서 이런 거죠. 전쟁을 일으켜 조선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간 마구잡이로 조선인들을 끌고 간 또 포르투갈 놈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또 노예로 삼아서 데려갑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런데 더 나쁜 놈이 누구냐?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먼 땅에 노예로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먼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한 조선 왕이 못나고 가장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화려가 이제 병자호론을 다루고 있는 환양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서 사대부들에 관한 이런 진술. 사대부들은 끌려가서도 본분을 잃지 않았다. 어떤 본분입니까? 제사 지내고요. 때가 되면. 그들의 유교적 도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있었던 것은 정제를 지키기 위해 자기란 이들의 제사를 지냈고 생일을 챙기고 조선에 계시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면서 통곡하고 조상들의 제사도 모두 챙기며 곡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대부들이 끌려가서도 유교적 도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끌려간 종들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통해서도 이 계급 간의 어떤 건들 수 없는 간극 이런 것들을 또 이 소설들이 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조명 연합군 조선과 이제 명나라가 나중에 이제 원군을 보내긴 했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이 일단 탈환되죠. 그때 일본군은 이제 진주성 전투 쪽에 남쪽이죠. 경남 진주성 전투에서 조선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마을을 완전히 개, 닭 한 마리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래서 유성룡이 쓴 징비록 기록에 따르면 7천여 조선 병사와 3만여 백성들 모두가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합니까? 임진왜란과 장유회란 7년여 동안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해요. 다만 이제 오래전에 이를 두고 지리적으로 이유되어 있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이제 그 독도, 영토의 문제가 있고, 문제 있을 것도 없는데 일본 놈들이 계속 시비를 거니까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그 강제징용 문제, 예, 위안부, 전쟁 성노예를 말하죠. 위안부. 그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이런 이제 역사적 고통에 대해서 그 일본이 인정하거나 사죄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일 간에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그 일련의 역사적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도 그렇고, 이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당연히 소중한 가치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건 뭐 100번, 1000번 옳은 일입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다양한 노력들은 의미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에 있는 그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그 이제 그 어떤 뭐 시설입니다.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섬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천만, 그 인근에 있는 순천만 그 갈대밭입니다. 순천만 갈대밭. 이제 나도 여기 이제 광주에서 순천까지 1시간, 여기까지 가려면 1시간 한 20분 차로, 자동차로 1시간 2, 30분 걸립니다만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러 차례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볼만 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의 황당한 역사인식, 순천을 이야기합니다. 순천시. 그 지방자치 명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의 어떤 그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민주주의 어떤 정치 제도의 문제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임기 4년인데 뭐 3번까지 할 수 있죠. 최장 12년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의 하나의 작은 권력자가 돼가지고 이런 그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치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재정을 낭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도 내가 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 자질도 별로 없는 인간들이 모여 앉아서 예산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네 골목에 어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곤란할 텐데 넘어가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순천에서, 순천시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거예요. 짓을 한 겁니다. 짓을. 자, 무슨 짓을 했냐? 이 전남 순천시 한중일 평화 정원을 조성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임 그 시장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갈대밭, 순천만 갈대밭도 잘 조성해 놓고, 특히 이제 이 국가 정원 잘 만들어 놓고, 이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어디다가 이제 또 그 한중일 평화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에 앞장선 권위시 육기나가의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소위 이제 그 지원군으로 참여했던 명나라 장수, 그다음에 이제 그 왜군에 맞서서 싸웠던 이제 조선의 장수들,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한중일 평화정원 안에 그들의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침략자 일본군 장수를 동상을 여기다 딱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난 이 그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고, 이 황당함, 그다음에 이
천박한 역사인 시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내가 그래서 이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는 7년 동안에 우리가 입은 피해 참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집단으로 연간을 당하고 목숨이 그런 다음에 목숨이 이제 버려지고 이런 게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본에 대한 증오, 물론 이제 이것을 사실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에 대한 증오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증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순천 씨의 본래 의도는 이제 이런 어떤 정원에 이런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 평화 정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군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마을을 불지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던 조선이 왜군의 장수 하나를 여기다 동상을 건립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천시에다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지방 방송에서 순천시 문화관광과 담당자인가 공무원 이제 전화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민들의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뭐 다시 생각하려고 한다. 아 정말 내가 아 그렇게 말한 공무원의 목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문했다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문했던 역사학자들은 또 뭘까요? 대체로 뭐 순천대학교에 있는 순천대가 국립대고 조그만 규모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사학과 교수들이 뭐 이렇게 자문을 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제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누구냐? 어, 사위인 대마도 스시마 그와 함께 대마 도주와 함께 가간 사위란 말이에요. 자기 딸을 그러니까 대마 도주가 이제 외 중앙 권력의 장군 중에 하나인 고니시 유키나기 나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사위인 대마 도주와 함께 병력 1만 8천여 명을 이끌고 부산을 침공해 선봉작으로 활약해서 평양성을 함락시킨 그런 자입니다. 이 자가. 그래서 순천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참전한 한중일 장군 5사람의 동상을 건립해서 전쟁을 추모하고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돈이 무려 3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아니 이 전남 지방의 지역 단위의 시, 군 단위의 예산 자립 재정 자립도가 이게 한 5,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11억이나 되는 재정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남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거의가 민주당 출신이고 영남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보수당 지금은 뭐 국민의힘인가요? 예, 그쪽 출신이고 또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또 그쪽 지역.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은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이렇게 예, 한심해요. 생각하면. 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이 돈의 낭비도 낭비고 조선을 침략하고 유린했던 일본 장수의 동상을 세워 추모하고 기념할 일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어? 비난 여론의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겠다고는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이후로 내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천박하고 황당한 사건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 넘어갈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이 글을 이제 써서 교수신문의 칼럼으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만은 뭐 내가 또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자, 하나 더 한 4분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도 해야겠습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 문해와 주체사고 7조 2차 시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내가 짧게 그 교수신문의 이제 심령의 문학 프리즘 이런 이제 그 코너에 연재했던 칼럼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 그 글 세 꼭지를 하나의 PDF 수업처럼 만들어서 지금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3분 정도 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자신의 책을 내본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누구라도 수술이 부족하면 얼마간 부끄러우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독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책에 대한 빚을 갚거나 인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등기요금이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여러 군데 책을 보냅니다. 내 이야기 하죠. 책을 잘 받았다는 의례적인 말 한마디 없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좀 괘씸하게 읽을 데 없죠. 잘 읽고 또 짧게라도 그 소감을 이제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주면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그 사람의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상부상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가끔 뭐 드물게는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출판된 지 오래돼서 중고서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이제 뭐 품절이 됐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체 전에 내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젠가 이제 나한테 소설 창작 공부를 하는 이제 그 성인들이 있었는데 한 4년 내가 소설 창작 공부를 그 수업을 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첫 번째 소설 오래됐죠. 절판되는데 그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내가 서명을 해달라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보니까 내가 서명해서 누군가에 건네주었던 속지가 그대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내가 서명을 해서 내 책을 소설집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자가 이것을 중고 알라딘에 이런 중고로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책은 품절되고 없으니까 중고 서적에서 사온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서명해줬던 서명 했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 참. 정말 참담하죠. 작가가 아무에게나 자신의 책을 서명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응? 자, 이제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해서 보내준 책을 몇 푼 받고 중고 사이트에 팔아넘기는 그 알량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참. 이기호 단편소설 채미지는 어디에도 이런 세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기호는 이제 내가 대학원 석사는 명지대 문창과에서 했는데 이기호 또 그때 박사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광주대 문창과에 이제 전임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기호는 한 2년 전에 동인문학상도 받고 동인문학상은 친일문학상이라고 해서 이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이기호는 좀 뭘까 나는 이제 지나치게 진지한 그런 스타일이고 이기호는 뭐 진지한 것도 웃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좀 접근하는 그런 작가에서 내 소설보다는 이기호 소설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이기호가 유명하죠. 근데 이기호 소설 채미지는 어디에 또 보면 내가 겪었던 이제 이게
내가 겪었던 일인데 이기호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제 최매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신이 이제 그 서명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서명을 해서 자신의 소설을 주었는데 여기 있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우연하게 누군가에게 서명해서 건네줬던 자신의 소설을 누가 팔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면 다른 책들을 또 덤으로 준다는 것을 이제 이기호가 발견한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최미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기호 소설을 팔고 또 이 책을 사면 다른 책까지 덤으로 주겠다는 이제 광고를 보고 이기호가 이제 서울로 이 최미진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죠. 이 작가에 대한 A가 곧 문화 수준을 말해 줄 것인데, 작가에 대한 A라고 하는 것이 도통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0분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